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10월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그냥 여행 브이로그만 올리긴 좀 뭐하니까 일본이 도대체 최근 30년 동안에 왜 망했나, 그것도 좀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외 놀러 가고 있습니다. 10월 일본, 11월 베트남, 12월 태국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제가 그 나라에 가면은 아무래도 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 맛있는 거를 먹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저도 하루 24시간 동안 밥만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에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거를 좀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궁금했던 게 30년 동안에 왜 이렇게 심각하게 처참하게 몰락했는가, 망했는가, 이런 게 궁금했고요. 87년에는 세계 22기업 중에서 17개가 일본 기업이었고 89년만 해도 14개였어요. 이런 거를 보면 정말 무슨 스타크래프트는 양궁 세계 랭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진짜 뭐 스타크래프트는 양궁을 한국 선수들이 다 도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89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개의 기업을 보면은 일본 기업이 1위부터 5위를 다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14개가 일본 기업입니다. 어메이징하죠. 자, 그런데 한 30년 지났는데 지금은 세계 100개 기업 중에서 일본 기업의 토요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0몇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도 뒤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본이 이렇게 망한 건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어디서 배우는가? 3프로TV에서 배웁니다. 저는 사실 3프로TV 주식방송이나 시황 같은 거는 거의 안 보는데, 교양, 뭐 경제, 역사, 이른바 중동 이야기, 이런 거 정말 퀄리티 높은 영상들이 3프로TV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김현철 원장님, 그리고 오건영 부부장님, 이런 분들의 영상을 참고를 했고, 이거 말고도 일본 경제, 그리고 버블 붕괴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모든 거는 제가 보기에는 1986년 플라자 협의, 이때 많이 시작을 했어요. 이때 미국이 수출이 잘 안 되고 수입이 너무 많으니까, 야, 일본, 독일, 니네들 화폐를 평가 절상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독일이 네 해가지고 했고, 그 당시에 엔화가 거의 2배 정도 올랐습니다. 2배 올랐고요. 네, 그래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일본이 내수 부양을 했어요. 왜냐면 GDP라는 게 내수 플러스 수출인데, 수출이 안 되면 내수라도 들어야지.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버블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그때 엄청났죠.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 땅을 살 수 있다는 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주식도 20개 기업 중에서 막 15개, 17개 기업이 일본 기업이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버블이 이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컸으니까 이게 1990년쯤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후에 대응이 많이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제가 다시 불황으로 넘어가면 금리 인하를 좀 다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 금리 인상을 했다는 동,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정말 부실화되고 있는데 그거를 많이 방치해 놓고 뭐 돈도 안 풀고 뭐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긴 얘기인데, 그 후에 그 일본 불황 후에 다른 중앙은행들을 일본을 반면 교사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디플레이션과 불황이 오래된다, 그런 아주 표본이 되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IMF가 왔잖아요. 그거는 한국을 엄청나게 흔들었지만 일본도 그렇게 크게 흔들렸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버블 붕괴라는 거는 그때 서민들까지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제 IMF 후에는 은행도 막 부도나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그리고 불만 때문에 심지어 일본에서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일본은 정권이 안 바뀌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일본은 한 10년에 한 번쯤 얼어 터지는 것 같습니다. 1990년부터 버블 붕괴가 지속되다가 이때 자산 가격이 급하락하고 IMF가 오니까 이때는 일반 시민들도 이제 모두 불황이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디플레이션이 고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10년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고요. 그 후에 아베노믹스 때문에 좀 반짝하는 것 같았는데 그 후에도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이게 일본 경제 성장률인데, 97년, 98년 IMF 때 이때 2번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적이 있었고요. 한번 올라가나 싶었는데 이때 또 마이너스로 내려오고, 조금 이제 플러스로 가다가 2008년 퍽 또 한번 얻어맞고, 그다음 아베노믹스 때문에 반짝거리다가 이제 19년, 20년에 또 마이너스 2번 얻어맞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가 상승인데요. 보시다시피 요게 0%잖아요. 그 IMF 때부터 디플레이션 쪽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계속 이 밑에 지금 머물러 있어가지고 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 상황도 있죠. 뭐 요때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계속 물가가 떨어지고 디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경제의 활력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적 패배주의가 일본에 형성되었다라고 하고요. 그거는 뭐 국가, 기업, 국민들 다 그냥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년 디플레이션의 경제는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고 21세기 일본이 뭐 먹고 살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일본을 잘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대체 쟤를 뭐 할 거야?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리더십도 이제 심각하게 부재라고 하더라고요. 어려운 결정, 뭐가 변화로 필요한 결정은 잘 못 내린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원래 좀 틀에 박히고 창의성 부재 이제 이런 나라이죠. 사실 한국도 이제 교육은 열심히 창의성을 죽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돈 버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창의성을 막 굴리는 이제 그런 나라예요. 일본은 심지어 그런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맨날 뭐 시스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본과 독일을 봐라,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한국은요 시스템이 없는 게 좋은 나라입니다. 원래 이렇게 좀 톡톡 튀고 임기응변 이런 게 최강의 나라거든요. 한국이 굳이 그 사람들을 시스템 안에 틀어 넣을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사는 것처럼 하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스타트업 창의성 톡톡 튀고 임기응변 이런 게 한국에 잘 어울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참고로 독일에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아는 겁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국제화도 매우 빈약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유학생은 미국이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한국, 중국 학생들이 훨씬 더 많죠. 디지털화, 일본에선 그게 무엇인가? 아직도 그 관공서는 팩스, 볼펜 이런 거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국가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이 지금 유일하게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와 지금 주요국 일반 정부 부채 쪽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냐 일본이냐 뭐 이러고 있고요. 한국은 정부 부채가 꽤 건전한 수준에 아직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본, 그리스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이미 이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한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IT, 바이오 그리고 심지어 문화자본까지 다 있거든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포진이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제가 보기엔 미국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제가 보기엔 아웃이거든요. 걔네들은 못 따라와요. 21세기에. 그리고 한국 기업가들이 그 중대한 결정, 피벗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원래 삼성도 반도체 하는 데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 그 재벌들 중에서 원래 처음부터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IT, 바이오 그리고 문화를 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중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중국이 그 유럽과 미국 가치 사슬에서 많이 배제가 되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게 오히려 호재라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저는 오히려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중국은 뭔가 싸게 만들고 기술을 더 훔쳐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발전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이 중국에 뒤처질 수가 있는데 근데 어차피 관계가 없으면은 뒤처져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진짜 일본은 미래는 없지만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뭐 맛있는 거 볼 것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주 놀러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쯤 하고 이제 브이로그를 보시고요. 레이 달리오가 733번 영상에 파워 랭킹을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일본과 한국이 거의 맞붙어 있고요. 근데 일본은 급하락 중이고 한국은 상승 중이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일본과 독일을 추월할 것 같고요. 인도한테 재추월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계 4위 정도 국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중국, 인도 다음으로 한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브이로그를 시청을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3박 4일 동안 일본에 놀러 왔는데요. 저는 사실 일본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가이드북에 있는 대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이지 그 진구라는 그 절 사찰 같은 곳인데요. 일단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아주 때마침 잘 왔네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신비롭게 기모노를 입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 이거 결혼식인가? 그치. 왠지 분위기상 좀 결혼식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맞나요? 그럼 혹시 이 두 분이 신랑 신부인가요? 뭐 일본 문화를 몰라가지고 이런 거 좀 답답하긴 하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치, 이게 그치, 분위기상 완전히 결혼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새로 결혼하신 저 두 분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바둑의 성지,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바둑의 성지인 일본 기원에 도착했습니다. 네, 일본은요, 그 한 수백 년 전부터 정부에서 바둑을 키웠어요. 거기 바둑 학교가 4개 있었습니다. 그 호닌보, 야스이, 그리고 뭐가 있었냐, 하야시가 있었고 이노우에, 그 4개 학교가 있었는데 그 정부가 막 키웠죠. 그래서 많은 위대한 기사들도 나왔고, 이제 바둑의 문화도 많이 발전했고 기술도 발전했고, 그래서 바둑의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곳이 바로 이 일본 기원입니다. 그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만화를 보셨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로 그 히카루가 바둑을 많이 두었다, 그런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4년 만에 오는 거예요. 2018년에 오고 다시 한번 이 성지에 오게 되었네요. 자, 여기가 그 일본 기원의 성지 중의 성지인 바둑 명예의 전당입니다. 여기도 굉장히 뜻깊은 곳이죠. 이제 쭉 가보면은 뜬금없이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분이 바둑을 뭐 두긴 뒀고요. 잘 두진 않았는데 바둑을 엄청 많이 장려해가지고 키웠다라고 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인보 그 가물을 만든 혼인보 산사,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이제 스님이었는데 이제 바둑 도장을 만들었죠. 그 혼인보 도사쿠는 옛날에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 2위랑 거의 2점 차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강의 선수였죠, 혼인보 도사쿠. 그리고 고스트 바둑왕에도 나오는 혼인보 슈사쿠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보 조아가 슈사쿠의 선생이죠. 그리고 여기 혼인보 슈아가 조아의 그 제자이자 슈사쿠의 선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쭉 가보면은 이쪽을 보면은 또 이제 그 역대 최강의 사나이 중에 한 명인 고세이겐, 그러니까 오청원 선생님이 여기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에서 이민을 오셨죠. 그래서 일본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일본 기사들을 다 패버려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패대기를 당한 분 중에서 여기 그 하시모토 오타로라는 분도 계시죠. 물론 무지하게 셌는데 오청원 선생한테는 이제 상대가 안 됐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넘어가고 보면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조치훈 구단과 요다 노리모토의 그 기성전 7번 승부네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 홀더가 이제 조치훈 구단이셨고 요다 노리모토 두 분 다 옛날에는 굉장히 젊으셨네요. 그쵸. 요즘은 뭐 좀 많이 나이가 드셨지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요 라인이 여기서 끝나는데 그 명예의 전당에 이제 후지사와 슈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손녀딸이 후지사와 리나인데 엄청 활약을 하고 있죠. 일본 1인자죠, 여자 중에서는. 그리고 후지사와의 라이벌이었던 사카다 에이오 선생님도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조남철 선생님이 계십니다. 조남철 사범님.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바둑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둑을 이제 일본에서 배우셔가지고 한국에 보급해서 나중에 한국 바둑이 일본 바둑을 크게 앞서는데 이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사실 일본 바둑이 몇백 년 동안 최강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한테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쇠퇴기에 들었죠. 그래서 지금 일본 바둑은 2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중국한테 솔직히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거에 초석을 쌓으신 분이 바로 이 조남철 사범님이십니다. 네, 그럼 일본에 왔으니까 돈가스도 한번 먹어봐야죠. 네, 일본에서 먹는 정통 돈가스 맛이 어떤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미소 돈가스를 시켰는데요. 일단 돼지고기가 굉장히 탐스러워 보이네요. 네, 여기는 도쿄 증권거래소입니다. 저는 진짜 무슨 로마 판테온 또는 프랑스 에펠탑 오는 기분이에요. 왜냐면은 일본이 사실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1988년까지만 해도 세계 20대 시가총액 기업 중에서 17개가 일본 기업이었거든요. 그만큼 일본이 대단히 잘 나갔고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일본한테 추월당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자 협의 같은 거 해가지고 일본을 그때 조져버린 거죠. 어쨌든 한마디로 1970, 80년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갔던 나라가 바로 이 일본이었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렇게 역사적인 유물은 아니죠. 지금도 일을 하니까, 이 업무를 하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정말 판테온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쫓겨나면 쫓겨나는 거죠, 그죠?
네, 일본에 와서 또 라면을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좀 험불한 바에 와가지고 오후 3시에 간식 삼아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여기 평은 꽤 괜찮더라고요. 그 4.3점 정도 되고 3,400명 정도가 이제 평을 하셨는데, 저희 보면 이렇게 바도 있고요. 그 저기 왜 뜬금없이 해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골도 있고 뭐 2층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이 좀 요리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어쨌든 이제 가볍게 이 라면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점심 먹었던 돈가스는 진짜 맛있었습니다.